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과연 내일 우리는 어떻게 출발할지 간단하게 경제 소식들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셧다운이 해결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린이 분들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출근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와중에 증시는 조금 나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증시 분위기는 애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니케이 바로 옆 나라다 보니까 조금은 그 따라감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커플링 되는 부분을 분명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4일 휴장하는 동안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보면은 무려 3%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증시도 방심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와중에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은 다행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 혹은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도 하락 출발을 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매로인 이유가 뭔가? 바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4.5 넘겼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제는 4.679까지 올라가는 모습, 혹시나 앞으로 금리가 4.7을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증시는 충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환율도 미쳐 날뛰고 있어서 내일 우리나라 장은 지금까지는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 좀 강한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3분기 납품이 하회. 어제 우리가 테슬라의 3분기 차량 납품 대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니까 월가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장전 거래에서 2.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동 중지 때문이라고 밝혔고, 하지만 이 리스크는 이제 끝났고 4분기에는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 180만 대 판매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악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일회성 악재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는 상승 마감하지 않았나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최근 들어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락은 기회와 같이 온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하락할 대로 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외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위치가 어딘가? 일단 나스닥은 21년의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늘 올랐던 미국 증시 결국은 또다시 신고가 낼 텐데 그냥 지금 사도 한 1, 2년 안에 18%는 먹겠네,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을 솔직히 해볼 수 있고요. 또한 3개월 전 고점 대비를 봐도 마이너스 8%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많이 하락했다, 이제는 살 타이밍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향후 성장 전망 플러스 그리고 최근 주가를 계산했을 시 매그니피센트 7을 들어보셨나요?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렇게 7가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7개의 기업의 가치가 최근 6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얘네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바로 금리 상승이 멈출 때쯤, 말 그대로 증시가 이제 바닥을 치고 난 다음부터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정도로 돈이 몰리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와중에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사모는 주식들에게 집중하자, 이러한 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이 친구들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상기업들 얼마나 좋으면 그걸 샀겠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9월 말 기준 이 친구들이 뭘 샀나 봤더니 대형주에서는 기아, SK하이닉스, LG엔솔 이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기업에서는 엔터주에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JRP, YG, SM, DOU 이쪽에 매수가 이제 몰리는 모습 플러스, 그리고 이 와중에 연기금은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요 친구들을 다시 담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와 SK하이닉스, LG엔솔 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터주와 에코프로 친구들 이 두 개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가 다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젊은 층이 술을 안 마셔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 일본 내에 20살에서 24살까지 사실 술 진짜 가장 많이 마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딱 대학생 그 라인인데 그런데 여기서 80%가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무려 80%면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진짜 술 자체를 기피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안 먹나 봤더니 이미 맥주 출하량이 정점 대비 70%나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94년에는 700만 킬로리터를 출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미 200만 킬로리터로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갈수록 맥주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고 2050년에는 일본 아사히 맥주 회사 중에선 진짜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의 절반이 맥주가 아니라 무알콜 음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일본 내에서는 맥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코로나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회식 문화도 사라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솔직히 80%가 술을 안 먹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청년들은 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혹시나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술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술로 인해 죽은 사람이 1년 새 5,0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길에서는 솔직히 요즘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엄해졌죠. 절대 술 마시고는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에 대한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서 당연히 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12년에 비해 지금은 500명 정도가 늘어난 사망자 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망자 수는 술로 인한 질환 그리고 위험 등 말 그대로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수만 집계한 거기 때문에 술로 인한 범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러한 수치는 전혀 포함이 안 됐는데 그것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는 게 저에게는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술은 적당히 하면은 좀 좋긴 하지만 과하면은 뭐든 좋지 않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일본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 술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바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외식 문화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그리고 우리 음주 문화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두둥타.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채 20년과 3년물 금리의 역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또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을 봐도 부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기에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말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는데 아마 몇 개월 내 한 번쯤은 반대 매매가 터지는 급의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전조 증세가 나타나면 기름들이랑 꼭 계속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3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호황 vs 데이터 둔화. 자, 요즘 반도체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호황이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캐리한다.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그 반면 그러면 뭐하냐? 솔직히 반도체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스타트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PC의 수요가 매우 중요한데 얘네는 아직도 바닥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다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솔직히 조금 더 상승론자에 가깝긴 하지만 주가만큼은 조금 상승이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딱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좋은 건 맞다. HBM이 좋은 건 맞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와 PC의 수요가 바닥을 치긴 했으나 이 회복이 조금 더디다면은 주가 상승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몇 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리스는 참고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주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HBM에 조금 더 관련돼 있는
그쪽 기업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내용을 보자면은 실제로 얼마 전 인텔의 CFO는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TSMC도 기억나시죠? 수요 둔화 때문에 우리가 발주했던 그 장비 그거 좀 나중에 갖다 주라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그 바닥이 좀 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9월 반도체 수출액을 보자면은 8월 대비 16%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야 주식은 실적 나오고 사면 늦다. 결국은 미선반영을 하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봐라 반도체 수출액이 벌써 증가하고 있지 않겠냐? 이는 당연히 바닥을 쳤다는 증거고 결국은 앞으로 실적이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요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르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기릿은 길게 봤을 때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앞에서 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던 말처럼 데이터 둔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게 바닥을 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의 문제일 뿐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라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르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아이,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얼마 받을까? 자, 갈수록 태어나는 아기는 정부의 지원이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부터는 아이 낳기 진짜 좋은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 태어나면 얼마를 받나 봤더니 무려 5살까지 4천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거는 최대치이긴 합니다. 보육료, 육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 부모급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수치이긴 한데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수급액은 780만 원 그리고 최대는 2,500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최소 2,700에서 최대 4,300까지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씩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느 순간 되면은 아이를 안 놓는 게 손해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분명 예언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5년에서 10년 안에 아이를 가진 가정과 아이가 없는 가정 이 둘 사이에서 뭔가 갈등의 조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슈퍼 엘니뇨. 자, 역대급 엘니뇨로 농산물 가격이 어느새 이만큼 또 오르고 있습니다. 설탕이나 코코아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엘니뇨는 동남아, 인도 등 설탕과 같은 소프트 농산물, 기호식품을 의미하는 그 단어인데 이러한 주 재배 지역에 가뭄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700를 돌파했고 인도는 원당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ETF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프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나 봤더니 타이거 농산물 선물 ETF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 투크리온 슈가 ETF, 위즈덤 트리 코코아 ETF 이러한 ETF가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크플레이션 이야기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유 가격이 인상되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유업계도 일제히 우유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형 할인점을 기준으로 1리터 상품이 3% 인상이 되었고 편의점은 4.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슷한 인상률이 나왔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트를 가면은 야 이거 확실히 비싸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유야 안 먹으면 되지 라고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빵, 아이스크림 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까 봤다시피 설탕이랑 코코아 이제 유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말이랑 내년 초 한 번 더 이제 또 이러한 인상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우리는 심각한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우리의 지갑은 다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쪽 이야기를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저기도 또 이번에 통행료 면제를 몇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대전 왕복 한번 했고 그리고 대구에서 근교로 한번 나갔다 와서 한 2, 3만 원 그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많은 기름분들이 이 혜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10에서 2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인플레가 조금 많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통행이 많으신 기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8년간 동결이었으니까 이제는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속도로가 흑자가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부채 규모가 2018년 28조에서 지금은 35조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2조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명절 기간만 되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면제되는 금액만 해도 1년에 4천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충분히 부담이 되어서 이제 이거는 좀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든지 다 오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7일부터 150원 올라서 이제는 1,400원이 된다고 하고, 7월 첫 차부터 기본 요금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충전해둔 지하철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이 게임에 진출. 삼전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데 이게 꽤나 큰 뉴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게임이 뭔가 봤더니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그 게임을 내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르분들은 근데 그 폰에다 그냥 다운받아서 하는 거랑 그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플랫폼의 승부수는 바로 수수료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우리가 그걸 어플을 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구글 앱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 여기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받거나 아니면은 무료 다운로드 후 게임 플레이하다가 결제를 하면은 우리가 한 5,000원을 냈다고 치면은 그 5,000원이 전부 다 게임 회사에 가는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이랑 구글이 30%인가 그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게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3전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유저와 그리고 게임 회사가 직거래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게임 회사는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다 떼는 거 차라리 그냥 얼마의 이용료를 내고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3전 또한 그 수수료가 절대 적지는 않겠죠. 그러한 플랫폼 수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현재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흐름을 잘 봐야겠지만 과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옴시티 찾은 제드래곤. 추석 연휴 기간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등 3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은 지금 현재 더 라인의 하부 교통망 등 일부 구간 터널 공사를 작년부터 시작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 회장은 이곳을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또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이러한 현장도 방문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중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증시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기반꿀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또 좋은 모습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